안녕하세요. 팀토드에서 주간 시장을 맡고 있는 고영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팀토드에서 주간 시형을 맡고 있는 김경민입니다. 이렇게 또 한 주가 지나왔는데, 좀 개인적인 느낌에서는 좀 조용한 한 주였던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도 항상 뉴스를 챙겨보고 있지만 그렇게 막 조용했던 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그 조용했던 주에서도 제가 특별하게 몇 가지를 한번 치러봤는데요. 그렇죠. 어떤 거가 있을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크게 네 가지 정도 뽑아왔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는 텐센트 직원의 1만 명이나 해고됐는데요. 이게 최악의 실적을 냈기 때문이다. 이런 식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는 인도가 벌써 50도를 넘어갔고 미국도 가뭄 이래서 되게 식량 공급에 난을 걷고 있다. 이런 기사고요. 세 번째는 5월 FOMC 회의록이 저번 주에 발표가 됐었는데 그거 제가 한번 요약해봤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미국 4월 근원 PC 상승률이 발표되었는데 그게 좀 둔화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그럼 자세히 한번 알려주시죠. 네, 먼저 첫 번째는 최악의 실적을 냈던 텐센트가 직원을 1만 명이나 해고했다는 그런 기사입니다. 먼저 중국 최대의 인터넷 기업인 텐센트는 중국에서 되게 유명한 회사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의 제일 큰 게임 회사 중 하나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텐센트가 또 얘네도 이제 게임을 그렇게 막 운영하기도 하지만 다른 국가에 있는 유명한 게임들을 이제 퍼블리싱이라는 단계를 통해서 자신들이 운영을 해요.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도 던전 앤 파이터라는 게임이 있는데 그게 또 1조 매출을 내는 그런 게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유명한 기업인데 문제는 이 텐센트가 직원의 10%나 감원을 하는 대규모 구조조정에 착수를 했어요. 그래서 그 이유를 살펴보니 1분기의 매출 성장이 18년 만에 최저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사실 텐센트가 이게 텐센트만의 문제가 아니겠죠. 또 사실은 또 중국 전체의 문제일 수도 있겠고 또 아니면은 온라인 게임 업계 전체의 문제일 수도 있겠고. 그러니까 이게 어느 뭐 이제 잘 되는 게임 하나가 뭐 실적이 부진했다라는 게 아니고 게임 전반적인 실적 부진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 게임 한두 가지 가지고는 이렇게 전체 직원의 10%나 감원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뭐 소비 심리가 많이 위축돼서 나오는 효과 중에 하나겠죠? 네, 보통 이제 게임은 취미의 영역인데, 이제 현실의 그 삶이라고 하죠. 그쪽이 되게 힘들면은, 이제 게임이나 아니면 뭐 이런 고정적인 지출을 좀 줄이는 게 최선의 방법이 되다 보니 이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다음은 인도 벌써 50도, 그리고 미국은 가뭄인데요. 사실 이게 또 인도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세계적으로 이제 가뭄이 좀 심화된 상황이에요. 게다가 전문가들이 올 여름은 최악의 전력난이 올 수도 있다고 예측을 하였습니다. 실제로 전력난은 경제적인 충격으로 이어질 공산이 되게 큰데 인도에서 2014년에도 전력 대란이 발생해서 국내 총생산의 약 5%가 증발했던 그런 전례가 있어요. 게다가 인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이상 고온 현상을 보이고 있는 만큼 농산물의 그런 공급이 상당히 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또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농산물 생산 국가인데 이런 국가들이 전쟁을 통해서 되게 힘든 상황을 마주하기 때문에 이제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퍼진 불황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전기료 관련해서는 어떤가요? 우리나라는 일단 원자력 강국이었었죠. 근데 한때 좀 약간 고난이 많긴 했지만 새로 이제 출범한 정부에서 다시 원자력을 어떻게든 살려보겠다. 예. 그래가지고 지금 한전 쪽에 기대가 많이 큰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실 정부가 바뀌고 나서 한전에 투자하신 분들이 좀 많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하루아침에 복구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한전에 투자하신 분들이 좀 약간 요즘 많이 힘들다 이런 제가 소식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도 좀 지켜보다 보면은 언젠가는 다시 전력난이 사라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5월 FOMC 회의록이 발표돼서 그거를 제가 요약을 해봤습니다. 정말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은 앞으로 향후 두 번의 회의를 통해서 각각 50bp씩 인상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그런 파월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양적 완화를 신속히 제거하고 중립금리를 올리자는 내용도 있었는데요. 이는 6월부터 양적 긴축을 하겠다는 뜻이죠. 이제 긴축이 들어가면은 어떻게 될지 상황을 지켜보겠다, 이런 말입니다. 하지만 또 이제 앞으로 변수가 되게 많기 때문에 정책 기조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도 인정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살짝 뒤로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실제로 파월이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만 60번 정도 언급을 했어요. 근데도 정작 침체나 이런 부정적인 단어를 사용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좀 시장의 눈치를 보고 있다라는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저는 그 파월이 연설할 때마다 이 단어 사용 횟수를 분석하는 것도 참 재밌기도 한데, 일단은 뭐 제가 저번 달 한 4월 쯤만 하더라도 이제 뭐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 뭐 무슨 짓이든 하겠다, 뭐 시장은 충격을 좀 받을 수 있다, 뭐 이렇게 되게 이제 시장을 방치하는 듯한 그런 태도였는데, 이제는 눈치를 좀 보나 봐요. 압박을 좀 받겠죠? 아, 네. 왜냐면은 전문가들이 이 파월에게 좀 너무도 안 좋은 말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왜냐면은 시장을 잡겠다고 하는데 정작 시장을 잡지는 못하고 이제 부정적인 영향만 더 주고 있다, 부추기고 있다, 이런 식으로 좀 약간 평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파월이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참 파월 때문에 힘들어요. 신경 써야 될 것도 많고. 예. 저도 저 파월이 얘기할 때마다 아주 가슴이 철렁철렁합니다. 자, 네 번째는 미국의 4월 근원 PC 상승률 둔화인데요. 자, PC가 뭐냐면은 저 그래프에 보시면은 빨간색 글자로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라고 써 있어요. 이게 PC입니다. 이게 보시면은 12월, 1월, 2월, 3월 쭉 오르다가 4월에 0.3% 정도 빠졌는데, 이게 2020년 11월 이후 처음으로 상승폭이 꺾였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또 이거를 또 해석하시는 분들 있어요. 그 중에 투자 전문 매체인 마켓워치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서는 인플레이션이 3월에 정점을 찍고 이제 서서히 내려오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하지만 네. 근데 이게 상승률인 거잖아요. 이게 꺾인 게 상승률이고, 그러니까 어쨌든 지수가 상승하고 있다는 거는 계속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상승률이 꺾인 거지. 네, 상승률이 꺾인 건데, 이분들은 이제 인플레이션이 끝날 수도 있다, 이렇게 약간 낙관적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이분들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대내외 이런 업체들이나 그런 투자 전문 매체들 있죠. 그런 매체들은 아직까지는 너무 이게 낙관적인 판단이 아닌가라고 말들 하고 있어요. 실제로 글로벌 투자은행 중에 ING라고 있는데, 이런 곳에서는 물가가 이제 의미 있는 수준까지 빠르게 떨어지려면은 지금 세계에 크게 세 가지의 그런 이슈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죠. 이게 끝나야 하고, 두 번째는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변화를 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의 노동시장이 좀 개선이 돼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세 가지 다 뭐 끝난다는 소식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악재만 가득한데 고작 저거 0.3%가 떨어졌다, 이걸로 낙관론을 내밀기에는 좀 아직 시기상조가 아닌가라는 말들이 아직 많습니다. 하지만 또 그렇게 보기도 뭐한 게, 사실 제가 아까 3번에서도 살짝 말씀드렸듯이 변수가 되게 많은 요즘에는 장이에요. 그래서 정책 기조 조정이 필요한 것은 파월도 인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물가 상승세가 진짜로 꺾인다면은 연준의 통화 정책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겠죠. 실제로 제가 보기에는 중립금리를 지금 자꾸 바꾸고 있긴 한데, 그래도 6월과 7월은 확실히 올릴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다만 그 이후에도 올리려면은 이제 상황을 봐야 되는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아까 그 정책이 조정된다면은 더 이상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9월 전까지는 일단은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까지 4가지의 그런 큰 이슈들을 알아보았는데요. 혹시 최근 그 나스닥 차트 상승률 보셨나요? 네, 뭐 저점에서는 꽤 반등은 나와줬던 것 같아요. 네, 꽤 크게 네. 크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상승 흐름은 보여줬죠. 네, 제가 봤을 때도 3.3% 정도 올랐다고 이렇게 차트에서 나와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많은 분들께서 이제 좀 힘든 시기는 끝나가나 살짝 이게 호재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알아봤는데요. 일단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아직까지는 좀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첫 번째로 방금 말씀드렸듯이 PC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 수치인데요. 이게 상승세의 둔화를 뜻하는 거지 절대적으로 물가지수가 낮아졌다는 소리가 아니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높게 올라가는 상태인데 벌써 낙관론을 내비치기에는 이르다. 이것이고, 두 번째는 세계적으로 또 원유 공급의 난을 지금 겪고 있어요. 게다가 서부 텍사스산 원유, 저게 WTI라고 하는데 이 가격이 3.4%나 상승했습니다. 이것도 되게 좋지 않은 소식이죠. 게다가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라고 이게 굉장히 신뢰받는 지표가 있어요. 미국에서 소비자들의 심리를 가장 정확하게 반영을 했다라고 평가받는 지수인데 이 경우 10년 내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소비자들이 돈을 안 쓰고 꽁꽁 묶어놓는다는 소리겠죠. 예, 게다가 평균이 보통 80에서 90 사이인데 58.4가 나왔어요. 이건 굉장히 안 좋은 수치입니다. 마지막으로 저축률도 4.4%로 2008년 이후로 최저치를 기록했는데요. 보통 살펴보면은 평년에는 5%에서 6% 사이의 수치를 보인 만큼 사실상 소비 주체에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경기가 반등을 하려면은 소비자의 마인드가 바뀌고 소비자가 좀 시중에 소비를 해야겠죠. 근데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이렇게 돈을 쓸만한 상황도 안 나오며 실제로도 돈을 안 쓰고 있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상승 신호를 주기에는 무리가 따르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경민 씨는 그러니까 뭐 공포에 매수하라 이런 말인데 아직까지는 완전한 공포가 아니라고 보시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그 공포 영화를 보시면은 딱 그 위험한 상황이 닥친 그런 분들이 뭐 아무런 대응을 못하고 오히려 막 비명만 지르다가 좀 안 좋은 일을 당하잖아요. 저는 이게 진짜의 공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지금 보셨다시피 나스닥 3.3% 올랐다고 상승인가 이러잖아요. 이건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공포가 오지 않았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지표들이 뭐 아직도 안 좋으니까요. 네, 지금까지 주간 이슈를 살펴봤는데요. 사실 또 주간 이슈를 살펴봤으니까 기술적인 차트 분석도 해봐야겠죠. 혹시 네, 그래서 뭐 이제 준비하신 게 있나요? 저도 뭐 비트코인으로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건 비트코인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비트코인 이제 좀 차트적으로 분석을 준비해봤으니까요. 시청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민씨, 이제 차트에서는 중요한 게 이제 월요일, 한 주가 바뀌는 월요일, 그리고 한 달이 바뀌는 이제 월초가 상당히 그래도 그 장기적인 관점에서 중요하거든요. 네. 왜냐면 기술적으로는 이제 이런 캔들, 이런 봉 하나가 마감될 때마다 어떠한 의미를 좀 부여할 수가 있는데 일단 주봉이나 월봉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는 주봉이 마감됐기도 했고 이제 월봉도 이틀 뒤에 마감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6월달이라는 건 한 분기의 또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저는 좀 길게 한두 달의 기간 동안 좀 중요한 흐름을 보일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이 월봉상에서 제가 저번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가장 중요한 지지선이 분포에 있는 자리예요.
가격적으로 보면 28,923불 그리고 33,092불 이 자리가 월봉으로 봤을 때 이 상승 흐름에서 가장 높은 거래량이 터졌던 그런 캔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에 저는 매물대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주봉을 한번 보면 어떻게 마감을 해줬냐면 지금은 사실 9주 연속 음봉이에요. 역사적으로 처음 있는 일. 근데 이런 저가에서 거래량이 한번 나와줬어요. 근데 이제 거래량이 터지면 어떨 것 같으세요? 보통 뭔가 그냥 해석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보통 거래량이 많아졌다는 거는 많은 분들이 약간 이쪽이 저점이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거래량이 많다는 거는 파는 사람도 많았겠지만 산 사람도 그만큼 많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고점에서는 이제 오히려 그러니까 또 이제 신기한 게 고점에서 이제 크게 올라줬을 때 이 하락하면은 거래량이 더 크게 터지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은 투자 심리가 그만큼 올라갔다가 살짝 떨어진다는 거는 어쨌든 투자 심리가 되게 좋았던 시점에서는 더 사고 싶으니까 올라갈 때 더 사고 싶어지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때는 오히려 이제 하락을 해서 이때 사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졌는데 사고 싶어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떨어지니까 이제 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점점 생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런 이 캔들의 길이, 봉의 길이도 보시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여기서 잠깐 길어졌다가 다시 한번 줄어들거든요. 그러면은 어쨌거나 매수세도 한번 크게 발생을 했던 거고 매도 심리도 조금 이제 완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 이것만으로 저점을 판단할 수는 없지만 일단 심리 자체는 조금 이제 매도 심리 자체는 완화되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데 그러고 나서 이 중요한 가격대를 지지해 주면서 이런 흐름이 나왔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저가의 매수세가 반등을 한번 이끌어낼 수 있는 힘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시기는 한 6월쯤이라고 보고 있긴 하거든요. 왜냐면 이제 월봉이 마감되고 분기가 바뀌는 시점에서는 3, 6, 9월달 이럴 때 한번 좀 센 흐름이 나오긴 해요. 그래서 반등을 한번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이제 반등을 했을 때 어디까지 반등을 할 수 있냐가 또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또 이제 여기까지 내려왔을 때 이런 채널 라인을 그려줬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일봉으로 좀 쪼개서 보면 이러한 채널, 그러니까 1대1로 평행으로 움직이는 채널을 우리가 그려보았을 때 이렇게 따라서 움직이다가 이쪽이 이탈되는 시점에서 크게 하락이 나왔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반등이 여기까지 온다고 하더라도 이쪽에서는 다시 한번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쪽까지는 6, 7, 8월 정도 해서 한번 확인을 하러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격대는 약 한 37,000불, 좀 낮게 온다면 37,000불에서 좀 길게 온다 하면 42,000불까지 여기까지를 제가 이제 올해 나올 수 있는 반등에 제가 좀 감히 이제 조금 예측을 해보자면 올해 나올 수 있는 최대 한두 폭의 반등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6, 7월은 일단은 저는 좋을 것 같다 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일봉으로 좀 쪼개서 봐도 그림까지만 지우고 이 저항 추세선과 지지 추세선을 우리가 한번 그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쪽에 저항 추세선 그리고 이쪽에 지지 추세선 이렇게 그어보면 이쪽에서 그 지지를 받았잖아요, 한 차례.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차트를 볼 때 기계적인 움직임을 통해서 올라갔고 내려갔고 올라갔고 내려갔고 올라온다 라는 것까지 저희는 기계적인 움직임으로 판단을 하거든요. 보통 이제 차트를 해석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이런 점을 봤을 때도
올라갈 수 있다 라는 생각이고, 그리고 이런 하락세기형 패턴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이제 하락이 이제 저점을 깨지만 저점을 깨고 나서 크게 하락을 못하고 반대는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게 계속 반복이 되면 오히려 매수 심리가 살아나서 이거를 위로 뚫고 반등한다라는 그런 패턴적인 관점으로 저희가 접근을 하는데, 그래서 지금 저는 이 구간에서 한번 지지를 받고 여기까지 확인, 그리고 추가적으로 6, 7, 8월에 이 돌파까지도 나올 수 있다라는 입장이긴 하거든요. 그래도 이거는 돌파하고 나서 지켜봐야 되는 시점이라 아직은 여기까지 보기에는 조금 이를 수 있고, 일단은 좀 일봉이나 주봉 관점에서 볼 때 이 구간까지, 이 추세선 구간까지는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전제는 이 구간을 28,900불이라는 거를 좀 계속 지켜줄 필요는 있고, 지켜준다고 가정했을 때 이 구간까지는 한번 오를 수 있다. 그래서 6, 7월 한번 저는 투자해볼만 한 달이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고, 그래서 체크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의 이정도로. 기술적인 분석 굉장히 잘 봤고요. 그렇다면은 보통 이제 6, 7월 들어가는 게 좀 괜찮아 보인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7월이라고 보면, 그러니까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6월 달에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참 한번 올라갈 때 정말 크게 오르고 또 빠질 때는 지금처럼 막 9주 연속 하락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6월 달에 진짜 강하게 상승을 해서 뭐 이런 구간까지, 아직 한 달이나 남았으니까 이제 아직 시작도 안 했잖아요, 6월은. 그렇죠. 그래서 6월 달이 정말 빠르게 올라온다면 7월 달은 또 안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6월 달, 7월 달을 기준으로 해서 이 정도 자리까지는 저희가 한번 계속, 저 같은 경우에는 노려보고 한번 매매를 진행하는 시점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다면은 상당히 요즘 장이 쉽지 않은데요. 지루하죠. 그리고 하락폭, 그러니까 지금은 하락폭이 이제 횡보하는 기간이라 없긴 하지만 많이 하락했고 지금은 또 지루하고 막 힘든 장이죠. 맞습니다. 실제로 저도 이렇게 분석을 했고, 이제 영민님도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지만, 네, 7, 8월 그래도 그 사이에 한번 그래도 뭔가 큰 변화가 있지 않을까. 경민씨도 3분기 때 반등을 한번 보여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거네. 네, 그렇죠. 왜냐면은 저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또 7, 8월, 6, 7월 이렇게 위험하다가 그래도 9월 정도에 또 전 분기 실적 같은 거 발표했는데, 만약에 이게 좋다, 예상했던 것보다 좋은 상태다 이러면은 연준이 그래도 요금 많이 먹었지만 일은 했다라고 이제 받아들여지겠죠. 그럼 이제 그런 기대 속에서 저는 상승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9월 정도에 만약에 금리 인상이 원래 계획을 했지만 안 한다 이런 식으로 했다면은 저는 그때쯤이면 충분히 들어갈 만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한 주간 저희 이제 주간 시간 매주 하니까 이렇게 계속 체크해 주실 거죠? 당연하죠. 아이고, 요즘에 뭐가 많기 때문에 매주 하다 보면은 그래도 저희가 뭔가 좋은 정보를 언젠가는 계속 잡아내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주간도 수고하셨다고 말하기가 좀 그렇죠. 이제 수고를 더 해주셔야 되는 월요일이니까 일단 준비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팀 토드였습니다. 네, 팀 토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